그러니까 이제 이 그동안 네 마리의 용, 그 책이 앞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대만하고 한국 얘기고 뒷부분은 이제 홍콩, 싱가포르잖아요. 근데 솔직히 홍콩,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 뭐 그렇게 한국, 뭐 대만하고 이렇게 딱 비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하고 뭐 이렇게 사실 크게 뭐 그 성공 전략을 우리한테 갖다 대서 뭐 적용하고 뭐 이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다만 이제 공통점은 있는 거죠. 네 개를 다 묶어놓고 보면 공통점은 좀 있고, 그걸 정리한 마지막 5장 부분이 사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재밌게 잘 봤고, 그 요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되게 이제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 거기다 일본까지 껴서 얘들 왜 이렇게 성장했지? 성공했지라고 산업화에 성공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일단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은 왠지 유교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 유교권 국가였으니까, 한자 문화권이고. 근데 이제 에즈라 보길이 말하는 건 일단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제 미국의 영향이라든가 또 외교 안보적 긴박감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상황적 요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너무 문화 결정론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일단 치고 나가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라고 일단 잘 지적을 해주고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건 되게 공무원들이 되게 청렴하고 유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만은 중국에서 건너온 그 국민당 정권이 의외로 굉장히 유능하고 일을 잘했다는 거고, 중국에서 그렇게 개판을 쳐놓고도 거기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대만에 와서는 되게 잘한 거죠. 거기 장개석과 장경국으로 이어지는 2대에 걸쳐서 장씨 일가의 지배가 굉장히 효율적이었다는 거고, 장경국이 죽고 나서는 민주화까지 이렇게 길을 열어준 거죠, 그 정권이.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효율적으로 잘했고, 한국은 군부가 또 의외로 되게 유능했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군부를 비판하지만 박정희, 뭐 전두환, 뭐 노태우까지 이어지는 군부가 어쨌든 자기 할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이게,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도 공무원 집단이 굉장히 유능했다는 거잖아요. 공무원 집단이 사실상의 기업가였고 사실상의 국가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충실하게 잘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유능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역시 유교적 전통을 조금은 이제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교적 전통에서 얘기하는 공공부문에 대한 헌신, 이게 이른바 멸사, 뭐 봉공, 뭐 이렇게 뭐 천하위공이라고 하는 그런 유교적 가치관이 상당히 있었고, 이게 이제 뭐랑 다르냐면 남미나 아프리카의 신생 국가들은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약탈적 성격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자원을 다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그 집권 세력이. 그게 일부 가족일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군벌 세력일 때도 있고, 어쨌든 소수의 엘리트 계급이 민중들을 엄청나게 착취를 해가지고 모든 부를 다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권력을 남용해 버리는데, 적어도 이 동아시아 네 마리 용에 있는 권력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뭐 떡을 만지는데 어떻게 떡고물이 손에 안 묻을 수가 있냐, 뭐 이우락 씨가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부정부패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 주어진 어떤 그 도전에 잘 응전한 세력이 바로 산업화 세력이었다라는 걸 이 책에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 세력이 굉장히 똑똑해졌죠. 미국의 지원도 있었고 뭐 블라블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국제 무역 구조 속에서, 글로벌 무역 구조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찾은 나라들인 거예요. 이 네 개의 나라는 각자, 이 나라가 예를 들면 홍콩은 금융이라는 부분에서 찾은 거고, 싱가포르는 또 싱가포르대로 찾았고, 그다음에 한국은 뭐 가공무역, 뭐 일본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각자 이 세계 무역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찾아냈다는 건데, 이게 또 남미나 아프리카랑 다른 점은 남미나 아프리카의 신생 국가는 되게 자급자족 모델로 달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직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요. 이런 어떤 신생 독립국가 같은 경우에 2차 대전 때까지 되게 이렇게 착취를, 이렇게 이른바 이제 제국주의 열강으로 인해서 착취를 당했다는 피해 의식이 있었으니까 가급적 우리 내부의 자급자족을 통해서 경제를 건전한 경제를 만들자, 외세에 의존하지 말자, 이게 사실은 합리적인 생각처럼 일견 느껴지고 그게 인기를 끌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이제 대중들의 어떤 지지를 받기 쉬운 논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데, 사실 그렇게 흘러간 나라들은 다 망한 거예요. 북한을 포함해서 남미, 아프리카, 그렇게 쉬운 논리로 흘러간 나라들은 다 망했고, 좀 복잡하지만 아니야, 이거 국제 무역 구조 속에 우리가 끼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국제 무역 구조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고
그 안에 우리를 링크시켜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나라들이 다 성공한 거죠. 그 나라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네 마리 용인 거고, 지금은 이제 이 네 마리 용이 이제 그때 그런 기능은 다 했고, 그게 요즘 뭐 5마리 호랑이가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이 지금 8% 9% 성장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건 뭐 90년대 초 상황을 묻고 이제 쓴 책이니까 지금은 이제 아로브데이트 됐는데, 그럼 이제 와서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점을 되돌아볼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공공 부문의 유능함 혹은 공공 부문의 청렴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혹은 뭐 이런 문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LH 공사 직원들 지금 뭐 이렇게 개발 정보 알아가지고 다 미리 투자해서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 공공 부분의 어떤 청렴성 긴장도가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금방 일어난다는 거죠. 공공 부문에서 자기가 정보를 비대칭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바로 사익 추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못하게 어떻게 견제하고 관리할 거냐, 공공 부문의 어떤 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공무원들의 질, 이 부분 되게 어려운 과제인 것 같고,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제 개방형 임용이라고 해서 이런 고시 시스템에 의존하는 비율을 좀 줄이고 이제 외부에 이제 개방형으로 하는데, 이제 결국 이제 공무원은 시험으로 뽑히지 않으면 추천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추천의 주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당인 거죠. 근데 이제 정당이 그런 좋은 인재를 추천할 만한 능력을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정당이 추천한 인재들이 오히려 정부 들어가서 깽판 치고 뭐 되게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다시 또 늘공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라,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떻게 정당이 공공부문에 우수한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것인가, 이제 요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그 또 두 명이 대기실에 입장해 계시네요. 아이고, 빨리 들어와라.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우리가 이 글로벌 무역 구조 속에서 이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 기존의 글로벌 무역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가공 무역을 통해서 입지를 차지해서 이만큼 성장을 했다면, 앞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 대립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또 새로운 우리의 역할을 찾아낼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냐의 어떤 갈림길에 우리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 세대, 우리 지금 이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에게 주어진 도전이 그런 거죠. 우리 앞 세대는 자기의 역할을 했어. 자기에게 주어진 도전을 민주화 세대도 그렇고 산업화 세대도 그렇고 잘 해냈는데, 그럼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도전, 새로운 어떤 글로벌 무역 구조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찾아내고 그거를 이제 유능하게 집행해 나가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겠죠. 그거를 잘 찾아내고 있느냐, 우리 국가 전체가.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옛날 책이고 고전이지만 에즈라 보겔 책을 한번 본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공부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소감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신상민 씨 오랜만에 왔으니까 뭐 길게 얘기긴 어려울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감 한번. 네, 저는 사실 홍콩이 제일 최근에 미얀마 때문에 많이 묻혀 있지만 이제 홍콩이 정치적 불안이 있어가지고 세계 이제 아시아 금융지사들을 이제 여의도로 땡겨오는 게 지금 저희의 그거 아닙니까? 사실 더 부추겨야 되는 홍콩의 사태는 이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홍콩이 발전하게 된 걸 어떻게 발전하는 과정들을 이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네. 뭐 저희 후보님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 모든 공약이 지금 핀테크 클러스터를 여의도에 하는 게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더 매력적인 어떻게 그 유치한 더 매력적인 홍콩보다 더 매력적인 여의도를 21분 컴팩트 도시가 가능합니다. 합니다, 박영선. 자, 우리 이형로 씨도 오늘 소감. 네, 저도 발제를 준비하면서 컴팩트하게 좀 짧게 읽어봤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입에 배버렸네요. 그 앞에 것도 맞아봤다는 얘기인가요? 앞에 봤다는 얘기네? 앞에 거는 올려주신 그 발제문으로 오케이.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미적인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그 지금의 한국 사회랑 비교해 봤을 때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그런 이 네 나라, 다섯 나라들의 초기 상황들이 정말 많이 대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현 시점이 정말
이 국가적인 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정말 많이 노쇠해진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작년 코로나 이후에 그 계속 일반 그 시민들이나 노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근로소득이나 노동소득의 중요도가 너무 낮아지고 있고 또 이 책에서 나온 그 초기 시대와는 다르게 기술 경력보다는 자본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임범기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그 자본의 가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부동산이나 자산. 그쵸, 네, 자산, 네. 금융적 자산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주류 세대들 젊은 지금 한창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세대들의 시대적인 도전이 뭘지 좀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을 놓고 보면은 그냥 일반 근로자들을 놓고 봤을 때 뭐 나름 괜찮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화이트 컬러들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일은 내 그냥 삶을 영위하는 수단으로서의 일로만 자리 잡고 있고 그냥 월급 받아서 내가 주식 투자하거나 부동산 투자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반면에 뭔가 계속 도전을 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고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또 그 대학 졸업생들과 젊은 20대 후반의 그런 사회 진입생들은 이게 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고충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돌파구들을 어떻게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지 그런 게 조금 네, 궁금한 그런 시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웅님도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소감 얘기해 주시죠. 영환 씨가 아마 들어올 텐데. 네,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제 파트, 홍콩과 싱가포르 파트는 그래도 열심히 읽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내용적인 부분보다 제가 되게, 이건 진짜 동아시아 국가? 아니면은 이 네 마리의 작은 용의 특징이다라고 좀 느꼈던 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엄청난 강조를 하는 게 진짜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특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살면서 공무원에 대한 중요성을 진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관료들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진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넌 뭐 하고 싶니? 뭐 꿈이 뭐니? 이런 거 항상 애들끼리 하면은 나 뭐 어디 정부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제 관료 집단이라고 봤을 때. 근데 뭐 관료가 될 거야라는 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승철이. 뭐 계속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느껴진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거와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서로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엄청 좀 두드러진다라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네. 그리고 산업화, 안재인. 네. 계속하세요. 네. 마땅해요. 그냥 네, 끝났어요. 이제 산업화에 대해서 잘 배웠다라고 말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안재인님도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해 주세요. 안재인. 네, 저도 오늘 이거 다 뽑아가지고 읽어봤는데 사실 앞부분까지는 되게 그냥 관료들이 이렇게 되게 뛰어나구나 하는 생각을 생각을 하면서 역사책 읽는 느낌으로 읽었었는데 맨 마지막 부분 5장 읽으니까 지금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이 아직 현대에도 적용되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있긴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현대에도 아직 적용되는 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저는 좀 아무래도 전공이다 보니까 뒤쪽에 정리된 부분에서 그 신유교주의 파트에서 실력주 엘리트랑 그리고 저기 시험 부분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 시험 부분을 하면서 가장 좋은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이 대기업이랑 관료가 된다는 얘기가 사실 아직까지도 되게 유효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과연 이거 그럼 지금은 왜 뭔가 좀 예전만큼 잘 안 되는 걸까 하는 거는 그 외적 부분이 더 큰 건가? 아니면 시험 제도가 변해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행정대학원을 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이 관료에 대한 입장을 인상 깊게 봤었는데 최근에 뭐라고요? 행정대학원. 아, 행정대학원. 행정대학원 진학. 네 그래서 근데 뭔가 저 되게 뭔가 관료에 대해서 불신이 약간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읽으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확실히 있겠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지웅 변호사님. 정지웅 변호사님도 음소거 해제하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예, 뭐 저는 이제 저번 수업은 저번 시간은 못 들어오고 이번에 들어왔는데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싱가포르는 한 3번 정도 갔고요. 홍콩 2번 정도 갔고 싱가포르, 홍콩을 동시에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두 도시의 느낌은 굉장히 달랐는데요. 지금 또 떠오르는 생각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이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제 4마리 용이 있었는데 지금 큰 용한테 지금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큰 중국을 말하는 거겠죠? 중국?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978년도에 덩샤오평이 싱가포르를 가가지고 자신의 꿈은 중국의 싱가포르 같은 도시를 청계 세우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짱수성, 수저우 공업단지, 화베이성, 텐진 생태도시, 광동성, 광저우 지식도시, 스촨성, 청두 혁신첨단과학단지 이게 지금 싱가포르하고 중국하고 합작으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78년도에 덩샤오평이 얘기했던 게 지금 현재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1988년도에 덩샤오핑하고 리칸유하고 만나가지고 회담을 하는데 덩샤오핑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 리칸유 또는 심지어 한국한테도 배워야 된다. 이거를 1988년도에 또 덩샤오핑이 마지막 회담에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978년도 40 몇 년 전에 했던 그 국가 전략, 1988년 30 몇 년 전에 했던 그 국가 전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실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을 싱가포르한테도 다 배우고 또 한국한테도 다 흡수해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경제로 이미 추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또 한 가지는 오늘 싱가포르하고 홍콩 두 이렇게 도시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도시국가의 그 최대 인구 구성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인데 지금 중국이 싱가포르와 홍콩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계속 대우를 해주면서 거기서 뭐 합작을 해가지고 싱가포르 같은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도시를 계속 만들고 있고 홍콩은 지금 완전히 지금 억압을 해가지고 도시 뭐 이제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독특한 정치 체제에서 나오는 어떤 장기적인 국가 전략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볼 127가지 질문으로 알아보는 중국 경제 이 공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 같은 정치 체제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화된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잘 유지를 하면서 뭐 정파가 바뀌더라도 뭐 정권 교체가 어느 세력으로 되더라도 어떤 일관된 국가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건지 그리고 지금처럼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상황에서 그런 일관된 국가 전략을 그렇게 뭐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게 그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종원님도 음소거 해제하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아까 회식 중이라 네네. 힘든가? 네, 가능합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네. 아, 네네. 저는 그 마음의 습관이라는 표현인가요? Habit of the heart. 그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어떤 우리가 네 마리의 용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거대한 용이고 이제 네 마리의 소룡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나라들이 이제 소룡들이 이렇게 된 그나마 이제 지렁이가 아니고 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그 유교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또 이렇게 그 잠재력을 발휘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재밌게 잘 듣고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승철님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요. 한승철님도 그냥 잠깐 음소 해제하시고 본인 소개 포함해서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전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한승철이라고 하고요. 요즘 금요일 날 출장도 많고 이 책도 읽은 지 좀 한 2주 전에 읽어가지고 복습 차원에서 잠깐 시간이 되길래 마침 들어오려고 했는데 또 발제 시간에 늦어버려가지고 그래도 뭐 소감 들으니까 뭐 그 읽었던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서 좋았고 경제정책이라는 것도 참 짜임새 있고 잘 추진해야지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중국 시리즈를 연속적으로 배우면서 뭐 더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두수 선생님, 김두수 대표님도 음소거 해제하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아내하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8시가 넘었네요. 그래서 발제를 충분히 못 들었어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제가 자료도 충분히 못 받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고요. 뭐 이런 개인적인 것만 없었으면 오늘 제 연구소에 나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마치고 술 한잔도 해야 될 건데 다음에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은 공간을 빌려주셔갖고 저희가 이렇게 모임이 안 끊기고 계속 할 수 있는 또 많은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최명천 보좌관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됐군요. 네, 참가자가 좀 적다 보니까. 네, 다른 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들여가지고 좀 이렇게 지난주 녹화한 거 참고해도 될 것 같고요. 어떤 환경적 요인들이 많았었죠. 여기서도 지금 우리 에즈라 보고도 얘기했지만 냉전이었다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냉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뭔가 연결돼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반복적으로 잠깐 표현되는 게 이제 구체제 엘리트라는 게 이게 이제 결국 이렇게 봉건 시대 엘리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 파괴된 거죠. 그리고 파괴된 건 오히려 비극적으로 파괴된 거죠. 이 식민지가 되고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과정, 그다음 농지 개혁이 되고 그래서 책 중에서 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란 책이 옛날에 진보 쪽 책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란 책이 있어요. 그 재인식이란 책을 보면은 이제 좀 돌아가신 분인데 농지 개혁이 되면서 한민당 세력도 날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남로당 세력도 날아가고 그리고 원래 역사적으로 의회주의가 발달하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정치에서 행정부가 강하고 국회가 약하다 그러는데 의회주의의 계급적 기반이 지주 계급이거든요. 유럽에서 원래 의회주의라는 것 자체가 왕과 귀족의 타협 체제가 의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선거권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타협 체제가 보통 선거권이어서 의회주의랑 보통 선거권은 약간 지지 기반의 계급이 좀 다르다 그럴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의회주의가 약한 이유가 지주 계급이 해체돼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만 덜렁 있는 거죠. 특히나 전쟁 직후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강한 국가, 약한 시민사회가 된 이유가 시민사회의 핵심이었던 지주계급이 초토화돼서 그랬던 거가 우리나라 발전국가가 가능했던 주요한 토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무튼 일본도 뭐 비슷하고 등등 그랬을 텐데 그래서 그런 좀 어떤 이제 세계사적인 환경과 우리 국내적인 요인이 좀 맞물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틈틈이 이제 자연과학 책들을 보는데 자연과학 쪽에서 생물학에서 이제 그 생물학 얘기는 왜 하냐면 경제 성장이 왜 가능하냐에 대해서 지금 경제학 자체가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평소 우리 고한석 선배가 하던 얘기인데, 하나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교과서 경제학은 약간 그 고전적인 뉴턴 역학을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A라는 요소를 투입하면 B라는 결과가 나오는 단순 모형에 의한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흔히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 곡선이라든가 부분 균형 분석 같은 게 다 그런 방식인 거죠. 근데 그거 말고 한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경제 성장을 했는가를 쭉 보면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거기 주체에 대한 대응과 우발적인 사건들이 맞물려서 작동을 하는데, 그거를 생물학에서는 뭐라고 정리하냐면 환경, 그 어떤 이제 그 생물학적 특성, 주체, 그다음에 이제 우발적 사건, 이게 실은 이제 생물학의 기본 작동 구조인데, 생물학의 작동 구조랑 한 나라의 역사도 실은 대체로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지금 경제학이 약간 큰 갈래가 하나가 약간 역학 있는 거고, 뉴턴 역학, 물리학, 초기 물리학, 고전 물리학, 또 하나가 이제 생물학 또는 진화론, 이런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있고요. 아까 전에 우리 정지용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홍콩과 싱가포르가 대응이 다르다 그랬는데, 특히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홍콩은 도시 국가가 아니죠. 도시죠, 도시. 그래서 홍콩을 도시 국가라고 표현하는 거는 틀린 표현이죠. 그거는 마치 제주도를 도시 독립도라고 표현하는 거, 독립도국가라고 표현하는 거랑 것처럼 틀린 표현이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민주화에 대해서 어떤 강한 이제 애착심을 갖고 그런 거는 맞는 건데, 홍콩은 중국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중국의 한 그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권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홍콩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나 중국 또는 중국 본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홍콩은 주소들은 얘기까지 포함하면 홍콩 사람들은 일단 중국 본토를 약간 없이 사는 애들이라는 정서가 좀 있다는 거고, 약간 우월감 있는 거죠. 홍콩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저 새끼들 뭐 약간 짱깨 새끼들 이런 생각 같은 걸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야, 우리는 중국 국가 체제를 거부한다. 우리는 중국한테 지배받기 싫다. 그냥 우리는 차라리 미국의 어떤 그 자치국가 되겠다. 이거는 마치 입장을 좀 바꾸면은 제주도가 갑자기, 지금 우리가 제주 자치도라 그러는데, 제주도가 갑자기 야, 우리는 일본이랑 살겠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의 지배를 받겠다. 우리는 천황이 차라리 좋다. 그리고 우리는 뭐 그 일제시대가 그리웠다라고 만약에 거기서 그래서 시위를 할 경우, 그래 그러면 뭐 일본으로 가. 뭐 니네 뜻이 그렇다면 우리 다 인정해 줄게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래서 그리고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40년이 아편 전쟁이었고, 아편 전쟁이 그 당시에 중국, 일본, 조선 세 나라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메이주 시인이 벌어지는 동력이 됐는데, 아편 전쟁 때 뺏겼던 땅이 홍콩이거든요. 그 난징 조약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그 중국 본토 사람이나 중국 공산당이 보기에 홍콩 문제는 그 제국주의 역사 또는 서구 열강의 침략, 그리고 또는 어떤 서구 열강의 이간질 전략,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이 그런 어떤 폭력적 진압 과정이 저도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홍콩을 도시국가라고 하는 표현은 일단 틀린 표현이다. 팩트가 아니다. 그거는 마치 제주도를 독립된 도국가라고 인정하는 거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인 거죠. 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중국이 이제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홍콩과 싱가포르가 중국이 입장이 다른 거는 자기네 나라와 남의 나라에 대한 자기네 나라 땅에 대한 거랑 남의 나라 땅에 대한 거라는 거를 좀 이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인구는 설령 비슷하더라도. 두 번째, 우리 정지용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일관된 국가 전략이 필요한가 가능한가는 일관된다는 말 자체가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런 건데, 중국은 일단 이제 일당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당제 체제가 가지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국회랑 서울시 의회랑
부산시 의회가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한국 그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국회는 만장일치는 아니었는데 서울시 의회랑 부산시 의회는 지금 만장일치로 그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거든요. 일관된다는 말이랑은 좀 다르지만 일치된 어떤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일치된 입장은 왜 밝혔냐면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두텁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제가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우리 정치학 쪽에서 최장직 교수님이나 박상훈 박사님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정당 정치를 강조하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박상훈 박사가 쓰신 책 중에 정당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유심히 보면서 그 정당 정치의 의미를 이제 뭐랄까 좀 정당 정치의 의미는 정당이 정치를 주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정당 정치의 핵심은 뭐냐면 그 사회의 정책 생태계가 잘 작동하는 게 정당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당은 정책 생태계의 n분의 1이다가 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예컨대 최저임금이라는 정책이 있으면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생산, 유통, 소비되는 과정은 알바노조, 참여연대, 뭐 민주노총, 뭐 정의당, 그다음에 민변, 뭐 이런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 뭐 경향신문 이런 게 이빠이 보고하고 보도하면서 그게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면서 정당이 그거를 소비하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그건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나. 다만 유럽은 내각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 노동운동이 있고 노동조합운동이 있고 노동조합이 주도하고 있는 연구소들이 있죠. 그래서 크게는 어떤 노동 세력과 정당 세력이 정책 생태계 양대 축으로 있는 거고 그게 유럽식 방식인 거죠. 그 다음에 미국식 방식은 뭐냐면 유럽은 인구가 많은 나라가 별로 없는데 미국은 일단 인구가 3.3억 명이고 전 세계 일단 돈 경제력 자체가 한때는 전 세계 GDP 50%였고 지금도 최소한 한 20%는 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미국이 한 20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게 친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 그다음에 친공화당 성향의 싱크탱크가 있으면서 두텁게 스펙트럼이 넓게 이제 그 싱크탱크와 언론과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랑 전문가 집단과 그 정당이 서로 이제 그 정책 생태계를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책 생태계가 어떤 형태였냐면 이제 저는 정책 생태계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는데 한국의 정책 생태계는 저는 우리 그 컴퓨터로 표현하면 그 외장형 하드가 있고 뭐 외장형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장착되어 있는 하드가 있고 외부에 있는 하드가 있는데 미국이 전형적으로 외장형 하드 국가인 거고 싱크탱크인 거고 저는 한국은 내장형 싱크탱크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싱크탱크가 우리나라는 국가 안에 내장돼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관료 집단이었던 거죠. 또 하나가 국책연구원이었던 거예요. KDI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외교정책, 산업연구원이 산업정책, 노동연구원이 노동정책, 뭐 거시경제정책은 뭐 그 저기정책, 그다음에 KF 같은 데가 과학기술정책 이런 식으로 그 미국이 하고 있는 뭐 브루킹스 연구소라든가 뭐 저기 등등 헤리티지 재단이라 등등을 하고 있는 거를 한국은 가장 중심은 국책연구원이 한국의 국책연구원과 그러니까 국책연구원 관료 그다음에 이제 선출된 정치 권력 또는 이제 독재적인 정치 권력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주요한 거를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리더 관료 그다음에 이제 그 국책연구원이 협업체에서 되던 건데 요 시스템이 뭐냐 이게 이제 전통적인 시스템이었던 거죠. 민주화 이전 시스템. 근데 민주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정책의 역사로 친다고 치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정부 1기, 2기, 3기였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경제정책을 경제관료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헌재, 강봉균, 그다음에 우리 뭐 지금 누구야 그 맨날 종교 반대하고 김진표 이런 등등 경제관료들한테 그 두 단을 맡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장하성, 김상조, 홍장표 뭐 김수현 이런 류한테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사람 중에서 지금 관료 출신 아무도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관료가 아닌 사람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장도 김기식 씨를 굳이 앉히려고 했고, 그럼 지금 금감원장도 그 관료 출신이 없어요. 우리 윤석헌 교수님은 그 제야 권성윤 교수님과 가까운 금융학자였고, 진보 쪽에 있는 금융학자였고, 뭐 금감원 원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한국의 정책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래서 전통 보수 정치 및 그 권위주의 정부랑 연동돼 있던 권위주의 정부, 권위주의 통치 세력, 관료, 국회경고원이 한국 그 오랫동안 한 50년 동안 유지됐던 정책 생태계의 그게 어떤 본체, 중심 몸통이었는데, 이거를 이게 민주화 시대 때, 이게 민주화 이전에 가동되던 거예요. 민주화 시대 때 미국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유럽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한국식으로 할 건지 해서 그래서 저는 국가 전략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 일관되냐 아니냐가 본질적인 거라기보다 유능하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틀리면 다시 수정도 하고, 왜냐면 뭐 틀린 정책을 계속하는 것도 웃기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실수하면 수정도 하고 또 계승해야 될 건 계승해야 되고, 그래서 본질은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또는 그 핵심 엘리트 집단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국가 전략을 지속적으로 어떤 그 업데이트를 하면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이 민주주의라는 조건을 수용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되돌리는 거는 일단 국민들이 합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은 이제 일당 독재인데, 중국 공산당이 일당 독재인 게 핵심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유능한 핵심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미국 민주당이 지금 이제 우리 그 바이든 씨가 아메리카 이즈 백이라는 것도 미국식 싱크탱크 총역량, 미국 전체 정책 생태계 역량과 중국의 정책 생태계 역량이 그게 바둑판과 체스의 차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또 뭐 미국은 미국대로 저력을 갖고 있는 건데 이제 다이다이로 이제 붙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어떻게 그거를 어떤 지형지물과 전략 전술을 활용해서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저는 핵심은 역량의 문제다. 역량, 생태계 역량의 문제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각각을 다 포함하는 얘기다. 뭐 이제 뭐 저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일단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한상 교수님이 이한상 교수님은 삼성 거기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강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때 발제하셨던 내용을. 되게 감탄스러운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아서 크레버의 제가 경제 관련 책을 그래도 최소한 한 300권 넘게 봤을 것 같은데 127가지 질문으로 보는 중국 경제는 우리가 일부러 내용을 두텁게 안 했어요. 이렇게 좀 내용을 잘게 천천히 나가려고 그래요. 그걸 정독해 보시면 알겠지만 감탄의 도가니탕입니다. 그 사람이 내공에 대해서. 아마 경제학자 한 100명 합친 것보다 제가 보기엔 내공이 더 뛰어난 사람인데 엑기스만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스터디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치려고 하는 순간에 김명환 씨가 들어오긴 하셨는데, 맞아요. 저게 뭐 간단히 자기 소개만 하고 인사. 끝날까요? 인사. 예. 명환 씨 음소거 키시고.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때 맞춰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보좌관께서 갑자기 일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끝나게 됐네요. 여기 녹음 영상 활용하시면 돼요. 예, 녹화 영상. 열심히 잘 참고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할 거니까요. 저쪽으로 좀 얼굴 나오게 붙어주시고, 각자 책 있으신 분들 책 좀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뭐 뒤에 무슨 결혼식 아니니까 또 뭐 너무 그렇게 각 잡고 결혼식 때 괜찮습니다. 필요는 없고 편하게. 자, 앞에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들어가세요. 안녕. See you later.